한 사람이 산 전체를 빌려 돼지 30마리를 기르다가 그대로 잊어버린 채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그곳으로 돌아왔다가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말문을 잃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손바닥을 내려다보면 거칠게 굳은 자국들이 지난 시간 동안 도시에서 버티며 살아온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손등에 먼지를 털고 깊은 손금 사이를 보면 천마산의 흙내가 아직도 묻어 있는 듯합니다. 낯설면서도 편안했던 그 산은 제게 꿈이었고 부담이었으며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꾼 곳이었습니다. 딱 5년 전만 해도 저는 25살 기운만 넘치던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힘은 셌지만 가난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한 평범한 농촌 청년이었죠. 제가 자란 강원도 산골은 한 해 내내 땅을 파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거의 없는 동네였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일해도 겨우 밥 3끼 챙기고 저를 보잘것없는 대학에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논밭일에 등이 굽었고 어머니는 아궁이 연기로 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을 바꿔보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천마산이라고 불리는 버려진 산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신령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짐승과 독사가 많아 위험하다며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땅은 척박해 돌이 흙보다 많았고 풀과 가시만 무성한 곳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저런 곳에서 살겠다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사람 역할을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떠오른 생각은 모두에게 비웃음을 살 만큼 황당했지만 제겐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친 땅에서는 농사가 안 되니 차라리 돼지를 기르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냄새나는 공장 축사가 아니라 산자락에 큰 울타리를 치고 토종 흑돼지를 자유롭게 풀어 기르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 흑돼지는 느리게 자라지만 산에서 뛰며 흙을 파고 먹이를 찾으면 고기가 쫄깃해지고 맛도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계획을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고는 기침을 내뿜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신이 있냐, 민주야. 우리 집에 산을 빌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암껍질, 30마리 살 돈, 사료값, 울타리값은 대체 어떻게 마련할 거냐?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가난해도 식구가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가족이 갈 곳도 없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문서를 저에게 맡겨주세요. 은행에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늙어서까지 땅만 붙잡고 사는 모습 더는 못 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성공하면 우리 삶이 바뀌고 실패하더라도 빚은 제가 모두 떠안겠습니다. 어떻게든 갚아내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다가 담배를 한 모금 더 들이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문서를 가지고 나오더니 탁자 위에 툭 던지셨습니다. 이게 우리 집 전부다. 필요하면 가져가라. 남자가 태어났으면 용기 있게 살아라. 집문서를 잡은 제 손은 떨렸습니다. 그 종이는 부모님의 땀과 인생이 담긴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작은 돈까지 모두 빌려 모았습니다. 마침내 천마산을 5년 동안 임대할 수 있었고 토종 흑돼지 30마리도 구입했습니다. 튼튼한 몸을 가진 돼지들을 보며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돼지들을 몰고 산으로 오르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구경 나왔습니다. 비웃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녀석 이번엔 크게 망하겠구나. 이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시작했으면 끝을 보게.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저 산은 쉽지 않아.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홀로 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잘라 울타리 자리를 만들고 철망을 힘껏 당겨 넓은 경사면을 두르고 대나무와 나뭇가지로
비바람만 겨우 막을 작은 집을 만들었습니다. 산물길을 끌어 작은 웅덩이도 팠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녹초가 될 만큼 힘든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지친 날에는 돼지들 옆에 흙바닥에서 그대로 잠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의 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옥수수와 고구마 사료 포대를 들쳐 메고 올라가 돼지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처럼 녀석들은 뛰고 땅을 파고 몸을 부딪히며 나무 뿌리를 찾아 먹었습니다. 그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이 선택이 맞다고, 이 버려진 산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와 30마리 돼지의 운명을 서로 묶은 셈이었습니다.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에서의 초반은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돼지는 낯선 환경이 두려워 울타리를 들이받으며 도망치려 했고, 밤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 돼지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는 횃불을 들고 밤새 주변을 지키며 녀석들을 보호했습니다. 살기나 담비 같은 짐승도 두려웠지만 가장 마음을 졸이게 한 건 사람 손을 탄 도둑이었습니다. 여기에 걸린 건 제 전부였고 가족의 앞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자 돼지들은 산에 적응했고 자유롭게 풀어놓자 숨겨져 있던 야생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움직임은 한층 빨라지고 껍질처럼 단단한 피부에 털까지 거칠게 변했습니다. 30마리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는데 몸집은 크지 않아도 누구보다 머리가 빨랐습니다. 풀어놓자마자 먼저 주변을 둘러보고 제가 부르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녀석이었죠. 다른 돼지들이 무서워 피하는 가시덤불도 혼자 헤치고 들어가 고구마나 도토리 같은 먹이를 귀신같이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힘없는 돼지들이 굶지 않게 옆구리를 툭 치며 자리를 만들어주는 다정함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정이 많이 갔습니다. 이마 한가운데 뚜렷한 무늬가 있어 금방 구별할 수 있었죠. 표시를 위해 오른쪽 귀에 조그맣게 가위를 대고 흠집을 내주었는데 잠시 소리를 지르더니 금세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동그란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네가 이 무리의 중심이 되어줄 거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새끼를 낳을 어미가 될 거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아이를 제왕이라고 불렀고 이상하게도 부르면 알아듣는 듯 반응했습니다. 제왕아, 먹자 하고 소리치면 언제나 꿀꿀거리며 먼저 달려왔습니다. 간식을 줄 때마다 오래된 양은 냄비를 국자로 두드리며 소리를 냈는데 쨍쨍 울리는 그 소리는 산골짜기에서 메아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디서 흙을 파고 있든 그 소리가 들리면 돼지들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나무로 만든 여물통 주변에 줄지어 섰습니다. 제왕은 늘 차분히 자기 몫을 먹었고 다른 돼지들은 감히 그 아이의 먹이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왕 같기도 하고 용맹한 장군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희망도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마치 임신한 30마리의 어미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루하루 녀석들을 챙겼습니다. 돼지들에게 말을 걸고 제 미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새끼가 태어나면 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고, 부모님 집부터 고쳐드리고 나도 가정을 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겐 아름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고운 사람으로 옆마을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근처에서 가장 착하고 예쁜 아가씨로 소문났습니다. 제가 산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유일하게 절 지지해준 사람이 아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오빠가 한다면 나는 믿어. 대신 몸은 잘 챙겨야 해. 기다릴게.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름은 땀을 흘리며 자전거를 타고 올라와 찹쌀밥이나 짭짤한 생선을 건네주었습니다. 햇볕에 까맣게 타고 바람에 마른 제 얼굴을 보며 늘 안쓰러워했죠. 민준 오빠, 그냥 내려오면 안 돼? 우리 그냥 천천히 살자. 가난해도 둘이 같이 있으면 괜찮잖아.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머리에서 나는 비누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거의 다 왔어, 아름아. 저 돼지들 좀 봐.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불렀어. 조금만 지나면 첫 새끼들이 나올 거야.
한 마리만 10마리 낳아도 새백 마리야. 반년만 키우면 도시 사람들 줄 서서 사갈 거야. 그때 돈 벌면 바로 너 데리러 갈게. 아름은 제 어깨에 기대며 노을이 퍼지는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천마산은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돼지들의 소리와 풀벌레 음성만이 산속을 채웠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이 평온했고 제 미래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진흙에서 뒹구는 제왕을 보며 저는 벅찬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너랑 나 정말 곧 해낼 거야. 저는 첫 새끼들이 태어날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인생을 뒤집을 기회, 아름과 꾸릴 미래, 모든 것이 눈앞에 있는 듯 했습니다. 하늘도 이런 사람을 돕지 않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시험은 인간의 계산을 비웃듯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이 산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늦가을 어느 오후, 하늘은 맑고 햇살은 황금빛으로 말라버린 산비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갓 삶아낸 옥수수 냄비를 내려놓고 돼지들을 불러 모으려 양은 냄비를 두드릴 참이었습니다. 제왕을 비롯한 암개찌들의 배는 곧 새끼를 낳을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이번 분만만 무사히 지나면 이번 설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명절이 될 거라는 기대에 콧노래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낡은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산에서는 신호가 약해 늘 가장 높은 바위로 올라가야 겨우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손을 들어 신호를 잡자마자 화면에는 엄마라고 떴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웬만해서 전화를 거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런데 들려온 건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라 흐느끼는 울음뿐이었습니다. 조용하던 산속을 찢어놓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들아, 당장 내려와라. 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발 똑바로 말해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건데요? 아버지가 도시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비계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휴대폰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추락과 위중이라는 말이 한꺼번에 머리를 내리치는 쇠망치 같았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는 제가 집문서를 들고 나간 뒤 아무 말 없이 도시 건설판까지 가서 막노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혹시나 제가 감당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셨겠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살이 벗겨졌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그 말이 쉴 새 없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구급차를 타고 도시로 향한 뒤였습니다. 저는 급히 옷 몇 벌을 챙기고 쌀독에 숨겨둔 마지막 돈을 긁어 모아 밤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길고 숨막히는 밤이었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기름 냄새와 땀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채운 건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새벽녘 병원에 도착하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눈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휘청이며 일어나 저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주야, 내 아버지가.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피곤한 표정의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저와 어머니는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습니다. 척추가 크게 손상됐고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으며 내부 장기도 많이 다쳤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저는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비용은 매우 많이 들 겁니다. 최소 몇 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하고 성공률도 절반 정도입니다. 성공하더라도 생명을 간신히 붙잡는 수준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목 아래로 평생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몇 천만 원, 전신마비. 저는 이미 돼지 30마리 때문에 빚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직 새끼도 나오지 않아 돈이 될 수 없는 희망뿐인 상태였고 지금 처분한다 해도 은행 이자 몇 달치밖에 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셨고 저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갔습니다. 천마산의 하루하루, 제왕의 꿀꿀거림, 아름이의 웃음,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 앞에 남은 건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산에 걸어둔 제 희망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의 목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복도에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놀라 어머니를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달려와 어머니를 응급침대로 옮겼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숨이 가쁜 아버지, 다른 쪽에는 정신을 잃은 어머니. 몇 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더 이상 돈이라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마산보다 더 큰 산처럼 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빚, 친척들에게 빌린 돈, 매달 나가는 이자들이 이미 제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30마리 돼지들은 희망이 아니라 무모했던 계획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는 미래였고 지금 팔아봤자 아버지가 넘어야 할 절망을 메우기엔 몇 줌의 흙만큼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냉기가 피부를 파고들어 심장까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돈은 어디서 구하지? 굳은 살 박인 손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나무를 자르고 울타리를 만들고 사료 포대를 들었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거금을 만들 방법은 없었습니다.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제 스스로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시에 간 것도 결국 제 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더 나은 삶을 만들겠다며 앞장선 바람에 아버지가 위험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전부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입술을 물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의사가 겨우 목숨만 붙일 수 있다고 말했어도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그 생명을 붙잡아 드려야 했습니다. 천마산에서 품었던 꿈도 제왕과 함께 꾸던 모든 희망도 그 순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아버지의 숨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깨져 금이 간 휴대폰을 꺼내보니 다행히 전원이 켜졌습니다. 저는 곧장 아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신호음 뒤로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아까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지? 사람들한테 들었어. 제 목은 잠겨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름아, 아버지가 너무 위태로워. 의사가 말했어. 수술비가 수천만 원이래.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고 깊게 숨들이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병원 이름 보내줘. 바로 갈게. 깊은 밤, 아름이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창백하게 떨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작은 청가방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야. 적금 깨서 가져왔어. 우리 결혼하려고 모아둔 건데 1,500만 원이야. 이걸로 아버님 치료해. 가방 안엔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름아, 이건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해. 무슨 말이야?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오빠 돈이지.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아버님은 내 아버지이기도 해. 이거 안 받으면 오빠가 날 믿지 않는 거야. 저는 그녀를 안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서로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제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병원비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 같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분, 수술하시려면 먼저 보증금부터 넣으셔야 합니다. 환자분을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네, 수술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정신을 겨우 붙잡은 어머니는 힘없이 벽에 기대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머니가 계셔야 해요. 아버지 옆에 있어 주세요. 저는 다녀올게요.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거길 왜 가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팔러 가요. 전부 팔러 갑니다. 돼지들 헐값이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밤 안에 죄다 팔아서 돈을 들고 올라올게요. 그러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땀 흘려 만든 꿈, 제왕과 보낸 시간, 처음 품었던 희망 얼건.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꿈과 효도 사이에서 저는 반드시 아버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있어줘. 난 바로 갔다 올게. 의사 선생님께 내일 아침 전까진 돈 가져온다고 말해줘.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곧장 터미널로 달려가 마지막 심야버스를 탔습니다. 시간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싸움은 아버지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천마사나, 미안하다. 내 꿈아, 나는 널 내려놓는다. 버스 좌석에 앉아 있으니 속이 뜨겁게 뒤틀렸습니다. 버스는 느린 속도로 산길을 넘었고 정류장마다 멈출 때마다 가슴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뛰어내려 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시간과 싸우고 있었기에 1초 1분이 귀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산으로 달렸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도축업자를 깨워야 했고 얼마를 주든 모두 가져가 달라고 빌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목이 타는 듯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마산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산자락에 거의 도착했을 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름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빨리 와야 해. 아버님이 내부 출혈이 다시 시작됐대. 의사가 내일 아침은커녕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대. 보호자가 와서 서명하고 돈을 빨리 내야 한대. 그 말은 또 한 번 제 가슴을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안개 속 산 정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할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도축업자를 찾아갈 수도 흥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즉시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에는 임신한 암컷쥐 30마리, 제 마지막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떠나면 굶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그대로 버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축사를 향해 숨이 끊어질 듯 달려갔습니다. 동이틀 무렵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이 햇빛도 받지 못한 채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가 나자 축 늘어져 있던 돼지들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반가운 듯 꿀꿀거렸습니다. 제가 먹이를 가져온 줄 아는지 울타리 쪽으로 몰려와 코를 문에 비볐습니다. 제왕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커다랗게 부른 배를 흔들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어제는 왜 밥을 안 줬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곧장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한 달 동안 먹일 양을 모아둔 곳이었습니다. 쌓여있던 옥수수와 고구마, 사료 포대들이 빼곡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더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벼랑 끝이었습니다. 저는 사료 포대를 하나씩 들고 나와 입구를 찢어 통나무 여물통에 쏟아 부었습니다. 저장해둔 모든 사료와 곡식을 전부 부었습니다. 여물통에는 산처럼 높은 사료 더미가 쌓여 흘러 넘쳤습니다. 먹어. 마음껏 먹어. 이게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 밥이다. 저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돼지들은 행복하게 서로 몸을 밀치며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임을 녀석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건 제 꿈이었고 흘린 땀과 미래가 담긴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단 1초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출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만든 철망문은 튼튼했지만 나무 빗장은 맹수나 도둑을 막기엔 불안했습니다. 옆에 쌓아둔 철조망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철조망을 문과 기둥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힘을 모두 짜내어 꽉 조이고 비틀고 묶었습니다. 펜치로 철심을 마디마다 꼬아 고정했습니다. 철가시가 손바닥을 찢어 피가 흐르고 살이 뜯기는 느낌이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이 절대 열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돼지우리 문을 감옥처럼 단단히 묶었습니다. 제왕아, 마지막으로 녀석을 불렀습니다. 사료더미에서 고개를 든 제왕의 코에는 옥수수 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녀석은 영문을 모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나 이제 가야 해. 부디 버텨줘. 꼭 살아남아라.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속삭이고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더는 녀석들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산길을 정신없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돼지들이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꿀꿀거리며 먹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벌인 이 급한 행동이 거대한 사료더미와 닫힌 철문 때문에 한 전설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비탈길을 정신없이 뛰어내려오다 다리가 꼬여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머리는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버스터미널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는 없어도 그 자리에는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장남이었으니까요. 서류에 서명하고 의사에게 사정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제가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누가 이렇게 앞도 안 보고 다니냐. 고개를 들자 삼촌이었습니다. 어머니 쪽 먼 친척으로 귀가 아주 어두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마음씨는 착했지만 대화를 하려면 귀 바로 옆에서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민준이 아니냐. 삼촌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꼬리말이 아니냐.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냐. 돼지 새끼들은 나왔고. 삼촌은 마치 다른 사람이 못 들을까봐 하는 듯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삼촌을 보자마자 저는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은 사람처럼 절박해졌습니다. 이대로 아무 말 없이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삼촌의 양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삼촌, 삼촌, 제 말 좀 들으세요. 삼촌은 익숙하게 귀 근처에 손을 대셨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떨어지셔서 큰일 나셨어요. 뭐가 죽어? 돼지가 죽었냐? 삼촌은 여전히 헷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제 아버지요. 저는 목이 찢어지도록 외쳤습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위독하시대요. 저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이번엔 삼촌이 알아들은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돈 어른이. 그럼 너는 뭐하고 있어? 빨리 가봐야지. 삼촌은 저를 등 떠밀며 길로 밀어냈습니다. 어서 가, 임마. 아비 목숨이 먼저지. 저는 삼촌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마침 멀리서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삼촌, 제발 부탁이 있어요. 산 위에 돼지 우리 좀 지켜주세요. 돼지. 돼지가 왜? 삼촌은 다시 귀를 들이댔고 저는 거의 미쳐버릴 듯한 얼굴로 크게 외쳤습니다. 제가 방금 사료 몽땅 주고 왔어요. 도둑만 안 들게. 그것만 좀 봐주세요. 한 달만 있다 올게요. 저는 손가락 하나를 펴보이며 한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촌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영 떠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삼촌은 저와 제 손가락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한 달, 알았다.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료는 넉넉히 부어줬다 그랬지. 그럼 빨리 가봐라. 걱정 말고 내가 잘 챙겨보마.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삼촌이 하는 약속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산을 바라보다 금세 잊어버릴 수도 있고 누가 울타리 근처에 와도 알아채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겐 더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도착했고 차장이 고개를 내밀어 소리쳤습니다. 탈 사람 아니면 지나간다. 탈게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침거리로 남겨두었던 마지막 동전 몇 개를 꺼내 삼촌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삼촌, 이거 그냥 받아요. 제가 가봐야 해서요. 아니, 이게 무슨 돈이고. 삼촌이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억지로 쥐어드렸습니다. 그냥 용돈이에요. 잘 좀 부탁드려요. 대답을 들을 틈도 없이 저는 버스에 뛰어올랐습니다. 버스는 시커먼 매연을 뿜으며 출발했고 창밖으로 보니 삼촌은 그대로 서서 제가 건넨 꼬깃한 돈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달 뒤에 온다 했지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고 눈물이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꿈도, 재산도, 제왕을 포함한 30마리의 생명도 귀가 어두운 친척에게 맡겨둔 채 떠났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한 한 달이 무려 5년이라는 시간으로 늘어날 줄은, 그리고 그 미흡했던 부탁이 훗날 기적이 되어 되돌아올 줄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햇볕이 강하게 내려꽂힐 정오였습니다. 아름이와 어머니는 복도에서 축 늘어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은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름이는 달려왔습니다. 오빠, 의사 선생님이 계속 찾았어. 내 주머니에는 100원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저는 곧장 의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돈은 없지만 꼭 갚겠습니다. 평생 일해서라도 갚을게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박고 애원했습니다. 일단 수술 먼저 해주세요. 사람 목숨이 우선이잖아요.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나이든 의사는 저와 복도에서 흐느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게. 아들이라면 버텨야지. 서명하게. 수술은 하겠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각오해야 하네. 그리고 비용은 더 늘어날 걸세.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서명은 제게 내려진 심판이었고 제가 꿈꾸던 미래에도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마치 계절이 바뀌는 듯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아름이는 수술실 위 붉은 불빛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지친 얼굴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목숨은 살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걸을 수 없습니다.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될 겁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긴 싸움이 되겠으니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남은 세월을 침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제 인생은 빚과 간병 속에 묶여버렸습니다. 삼촌에게 했던 한 달의 약속은 비눗방울처럼 허망하게 터져버렸습니다. 첫 달은 아름이가 건넨 돈으로 버텼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빚을 지며 약값을 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부터 하역장까지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겨우 숨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병원은 수술비와 입원비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여기서 같이 버티면 셋 다 망해요. 차라리 집에 계시면서 밭이라도 돌보세요. 어머니는 울면서도 제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가끔 반찬과 말린 생선을 보내주시면서요. 아름이는 끝까지 버티겠다며 유치원에 무급 휴직계를 내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한 허름한 단칸방에서 지내며 매일 병원에 가 아버지를 돌보는데 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는 그녀를 고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금방 삼켜지고 주변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는 곳이라는 걸. 저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막노동꾼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도매시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3시부터 정오까지 등골이 휘어질 정도로 무거운 박스를 옮겼습니다. 어깨에서는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건설장에서 일했고 손수레를 밀고 시멘트를 나르고 비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앗아간 그 비계 위에서 저는 아버지를 살릴 돈을 벌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허름한 술집으로 향해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기름찌든 주방에서 수천 개의 그릇을 밤새 닦았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 허름한 단칸방으로 돌아오면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씻을 힘조차 없어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고작 3, 4시간 뒤면 다시 일어나 다음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계처럼 돌아가는 사람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말라비틀어진 빵 한 조각을 삼키고 점심은 가장 싼 백반으로 배를 채웠으며 저녁은 술집에서 남은 찌꺼기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말라갔고 두 볼은 푹 꺼졌으며 피부는 햇빛에 검게 타 있었습니다. 25의 혈기 넘치던 청년은 어느새 지친 늙은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첫 해가 끝났을 때 저는 겨우 병원비 일부를 갚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칸방으로 돌아오셨고 저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 아버지의 용변을 처리해드리고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밤에 돌아오면 아버지 몸을 주무르고 자세를 돌려 욕창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평생 당당하시던 아버지는 이제 꼼짝도 못한 채 누워 계셨고 말 대신 힘없는 눈빛으로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느끼는 고통과 죄책감, 자신이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눈빛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가 지나자 병원비는 거의 정리되었지만 곧바로 고향 은행 빚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담보로 맡긴 집문서 때문에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집을 넘기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밤낮이 사라지고 제 몸은 그저 노동을 반복하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너무 지쳐 잠들 때면 꿈을 꾸곤 했습니다. 천마산, 제왕, 30마리의 돼지들이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분명 다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굶거나 목말라 쓰러졌거나 들짐승에게 뜯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쏟아준 먹이는 몇 주도 못 버텼을 테고 혹시나 철조망을 해치고 도망친 녀석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살인자 같았습니다. 제 꿈도 죽였고 제가 데려온 30마리의 생명도 죽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잊어야 했습니다. 천마산은 제게 건드릴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며 저는 땀 냄새, 시멘트 냄새, 기름때 냄새, 그리고 약품 냄새 속에서 버티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병원 빚은 모두 갚았고 은행 이자는 막아냈지만 원금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어느새 30살이 되어 제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미래라고 부를 만한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효도는 모두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잃었다는 사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끝없는 병실 생활 속에서 아름이는 제게 유일하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챙겨주고 제게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고 제가 쓰러질 것 같은 날에는 손을 잡아 흔들어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1,00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저는 울먹이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부모님의 평생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의 미래까지 제가 짓눌러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칸방으로 오시고 난 뒤 아름이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2개를 놓고 저는 아버지 옆에서, 아름이는 그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젊고 고운 선생님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달려와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피곤과 먼지에 찌든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제 미래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고 설거지를 하고 빚을 갚는 삶. 이런 제가 아름이를 옆에 둘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착하고 예뻤으며 어느 좋은 집에서 사랑받으며 살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좁고 지저분한 방에서 마비된 노인과 미래 없는 남자를 돌보며 젊음을 버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더 지나자 아름이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예전의 맑은 눈빛에는 피로와 무거운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부모님과 통화하며 흐느끼는 것을 들었습니다. 딸을 이렇게 힘든 남자에게 맡기고 싶어 할 부모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계셨고 아름이는 찢어진 제 셔츠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전등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예전의 비누향 대신 식당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름아, 제 목소리는 이미 쉰 상태였습니다. 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아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제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빠. 부모님 곁으로 가. 다시 선생님 일도 하고. 더는 나랑 같이 있지 마. 왜? 내가 오빠한테 짐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넌 어떤 잘못도 없어. 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여자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그녀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충격에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 오빠, 내 눈 보고 다시 말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진심이야. 난 너무 지쳤어. 아버지도, 빚도, 나 자신도 사랑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아. 널 보내줄게. 너도 돌아가. 넌 아직 젊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나 같은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기어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다 아버지가 깰까봐 급히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오빠는 지금 도망치려는 거야. 아직도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제발 나 쫓아내지 마.
힘들어도 나 버틸 수 있어. 우리 같이 버티자. 하지만 저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뭘 버텨. 지금 이 꼴 좀 봐.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미래야. 평생 설거지나 하면서 사는 삶을 원해? 제발 현실 좀 봐. 아름아. 내 동정 필요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그건 사랑이야. 저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사랑이 빚을 대신 갚아주진 않아. 그리고 가장 잔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 가지고 가. 이 돈. 저는 그날 받은 허름한 일당 몇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내게 빌린 건 그걸로 끝낼게. 오늘부로 우리도 끝이야. 아름이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상처에서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하나만 기억해. 오빠는 비겁한 사람 아니야. 내가 아는 가장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무 모질러. 이 말은 그녀 자신에게도 저에게도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몇 벌 안 되는 옷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몸 잘 챙기고 아버님도 잘 부탁해. 쾅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뛰어가서 붙잡고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고, 아직도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굳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사랑을 끊어냈고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여자를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짜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끝없이 넓고 차가운 도시 속을 헤매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어머니가 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아름이 시집 간다더라. 군청에 다니는 사람인데 집안도 좋다네. 저는 밥을 먹던 손을 멈췄다가 다시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네, 잘 됐네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물이 밥 위로 떨어져 짠맛이 퍼졌습니다. 그 후 길고 고된 5년이 지나갔고 어느 비 오는 오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단 한 번도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5년을 누워 지내셨던 아버지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수레를 내던지고 단칸방으로 뛰어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지막 숨을 내쉰 뒤였습니다. 두 눈은 평온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해야 할 의무를 모두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고 모든 치료비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과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버지의 유고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어머니는 눈이 부르틀 만큼 울었습니다. 이제 작은 집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마당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30살의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비치고 눈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고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행 빚이 떡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이자만 겨우 막았고 원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도시에 있을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왔다고 해도 어떻게 먹고 살며 빚을 갚을지 막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정과 무거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아니여? 5년 만에 사람 몰골이 아니네. 딱하기도 하지. 그들은 천마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그 산은 5년 동안 버려져서 잡초만 가득 차고 축사도 다 무너졌대. 그리고 삼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귀 어두운 양반. 요즘 많이 기운이 빠졌어. 예전에는 네가 떠난 날 매일 산에 올라가서 한 달 뒤에 온다고 중얼거렸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잊은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꿈도, 사랑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때
군청과 은행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김민준 씨, 부친상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5년 연체입니다. 지금까지는 상환을 미뤄드렸으나 이제 돌아오셨으니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으면 이 집은 경매에 넘어갈 겁니다.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돌아온 집마저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청춘과 꿈과 사랑을 다 바쳐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떠나자 우리의 집까지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실신하셨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 슬픔이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게 끝났다고만 느껴졌습니다. 정말 다 잃어도 상관없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잃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마산에 다시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30마리의 돼지들, 그리고 제왕에게 마지막 향이라도 피워주고 싶었습니다. 제 꿈이 시작되고 끝났던 그 산에서 모든 것을 떠나기 전에 과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미래도 모두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그날 저를 붙잡아준 삼촌에게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탁은 어설펐고 결과도 뻔했지만 그럼에도 제가 단 한 번 마음을 기대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이제 정말 떠난다는 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따라 들어가자 삼촌의 집은 5년 전보다 더 낡아 있었고 지붕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삼촌은 처마 밑 평상에 앉아 작은 나무 토막을 깎고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거의 하얗게 변했고 허리는 활처럼 굽어 있었으며 귀는 더욱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 발소리조차 듣지 못하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톡 두드리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드셨습니다. 누구요? 삼촌. 저예요. 민준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삼촌은 허둥대며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언제 온 게야? 어쩌다 이렇게 말라빠졌냐? 그러더니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던 삼촌의 표정이 금세 얼어붙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일은 잘 치렀지. 참 안 됐다. 네. 아버지 편히 가셨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 고맙다는 말 하러 왔어요. 5년 전에 제가 급히 떠날 때 부탁드렸던 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삼촌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얼굴이 굳은 채였습니다. 그 얘긴 하지 마라. 예, 뭐라고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 얘기 이제 꺼내지 마. 삼촌도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돼지들 다 없어져 버렸어. 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축사도 무너지고 다 죽었다고. 그게 아니요. 갑자기 삼촌이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굶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 자네 탓이 아니여. 그럼 삼촌은 말을 고르며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삼촌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산사태였어. 삼촌은 마치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듯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네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엄청난 장마가 왔어.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고 산이 통째로 흔들릴 정도였지. 내가 여기 있어도 돌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이었어. 다음 날 올라가 보니 삼촌은 손짓 발짓을 섞어 설명했습니다. 모두 쓸려 내려갔더라. 자네 울타리는 흔적도 없었고 돼지들은 죄다 계곡 아래로 떠내려갔더라고. 흙과 돌에 묻혀서 한 마리도 못 건졌어. 진짜야. 삼촌은 얼굴이 붉어진 채 제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산사태. 그랬구나. 어쩌면 그것이 돼지들에게는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굶주리고 놀라 죽는 것보다 순식간에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삼촌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내 탓이여. 귀도 안 들리고 몸도 약해서 자네가 봐달라 했을 때 제대로 올라가 보질 못했어.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손을 쓸 수가 없었지.
삼촌은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원망할까봐 겁내는 듯 했습니다. 내가 올라갔으면 살릴 수 있었겠지 하는 생각을 제가 할까봐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삼촌의 떨리는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삼촌 잘못 아니에요. 그건 운명 같은 거예요. 전 삼촌 원망 안 해요. 이제 그 얘긴 마시고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산에 마지막으로 올라가 보려고요. 제 꿈이 묻힌 곳이니까요. 어차피 곧 집도 은행에 넘어가요. 제 말에 삼촌은 조금 마음이 놓인 듯 했습니다. 제 거짓말이 삼촌의 죄책감을 덜어준 것이겠죠.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거긴 뭐하러 올라가, 다 망가졌을 텐데. 그리고 요즘 산에 맹수가 돌아다닌다더라. 닭이랑 돼지를 물어간대. 조심해라. 네. 금방 보고 내려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삼촌. 삼촌은 허리가 굽은 모습으로 서서 제가 못 알아들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삼촌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 거짓말 덕에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자연이 데려갔다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마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꿈이 무너져 내린 곳, 30마리 돼지와 제왕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것 같았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5년 전 수없이 오르내리며 달아있던 오솔길은 이제 거의 정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큰 잡초가 빽빽했고 덩굴이 마치 그물처럼 길을 막아 다리를 긁고 살을 찢을 듯 휘감아왔습니다. 그때는 무거운 사료포대를 들고도 희망에 찬 마음으로 뛰어올랐던 길이었습니다. 새끼 돼지들 생각하며 아름이의 미소를 떠올리며 콧노래를 부르던 길. 이제 같은 몸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가득했던 25의 청년이 아니라 빛과 피로와 상실을 안고 30이 된 남자로서 말입니다. 등에 아무 짐도 없는데 마음에는 산처럼 무거운 짐이 눌려 있었습니다. 작은 칼 하나로 덩굴을 베어내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했습니다. 햇볕은 따가운데 숲속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퀴퀴하고 곰팡내 나는 바람, 예전에 밝고 생기 있던 새소리는 사라지고 나뭇잎 사이 스치는 소리와 외로운 풀벌레 울음만 들렸습니다. 산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거의 2시간이 지나서야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삼촌이 말한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뒤집힌 듯 했습니다. 제가 대나무를 엮어 만들었던 축사는 흙더미와 돌무더기에 짓눌린 채 썩어가고 있었고 과거의 흔적은 거의 사라진 잔해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붕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굵은 기둥들은 양쪽으로 꺾여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통나무를 다듬어 만들었던 커다란 여물통은 힘없이 뒤집힌 채 원래 자리에서 몇십 미터나 떨어진 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흙더미 아래 반쯤 묻힌 채 저는 한때 왕처럼 꿈을 꾸었던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잡초는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돌 조각들이 사방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뜯겨나간 철망은 무너진 나무에 깔려 붉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삼촌의 말처럼 자연의 거센 손길이 이곳을 완전히 덮쳐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폐허가 된 제 왕국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을 마주한 마음은 이미 무뎌질 대로 무뎌져 그저 비어있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예전에 아름이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흔들었던 바위 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위는 여전히 바람에 깎인 모습으로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팔로 길을 냈던 작은 연못은 흙으로 메워져 진흙 웅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이 산을 내 세상이라고 부르며 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잔해 앞에 선 초라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 제사상에서 가져온 향을 꺼냈습니다. 예전 축사의 중심이었던 자리에 작은 흙더미를 찾아 향을 꽂았습니다. 불을 붙이자 가느다란 연기가 일렁이며
축축한 공기로 스며들었습니다. 제왕아, 그리고 내 30마리 아이들아, 미안하다.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약속 지키지 못했다. 너희를 두고 갔다. 굶어 죽었든, 산에서 휩쓸려 갔든, 다 내 잘못이다. 이것은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해줘. 하지만 더 말하려던 순간 목이 꽉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이곳에 대한 미련은 이제 없었습니다. 기억조차 다 땅속으로 묻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털썩 일어나 산을 내려가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옷을 챙기고 어머니를 친척들에게 맡긴 뒤 다시 도시로 돌아가 막노동꾼으로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떼려는 순간 알 수 없는 느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무언가 걸리는 기운,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정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손댔던 곳, 제가 온 힘으로 철조망을 칭칭 감았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저는 산사태가 그 문까지 모조리 날려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덩굴과 잡초에 가려져 있었지만 안쪽에 2개의 굵은 기둥과 철망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문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축사는 완전히 묻혔는데 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덩굴을 걷어내며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제가 감아 메었던 철조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녹빛이 퍼졌지만 여전히 팽팽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2개의 나무 기둥이 곧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바깥 방향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망문도 바깥쪽으로 크게 찢어져 있었고 철망 끝은 마치 거대한 손이 밖으로 밀어낸 듯 뒤로 젖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안쪽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폭발하듯 밖으로 밀쳐낸 흔적이었습니다. 제 등골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무 맹수도 이런 식으로 철망을 부술 수는 없었습니다. 산사태였다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 부셔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분명히 안쪽에서 파괴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코를 찌르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나 곰팡내가 아니었습니다. 동물의 배설물이 강하게 섞인 냄새, 오래된 지린내, 거친 숨결 같은 비릿함. 마치 오랫동안 거대한 짐승떼가 이곳에 눌러 살았던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 아래 땅을 내려다보니 흙은 고르게 다져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저곳이 깊게 파여 있었고 발자국이 수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작은 돼지 발자국은 아니었습니다. 축축한 흙 위에 깊게 찍힌 발자국은 엄청난 무게가 누르고 지나간 듯 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은 되는 거대한 짐승의 흔적,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가 겹쳐 있었습니다. 오래된 흔적과 갓 찍힌 흔적이 뒤섞여 있었고 아직 흙이 마르지 않은 자국도 보였습니다. 녀석들이 아직 여기 있었다. 아주 가까운 어딘가에 바스락, 바로 앞 덤불 속에서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멈출 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파괴된 문 밖에서 살금살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삼촌이 말한 산사태가 거짓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산을 휩쓸고 갔다던 재해는 없었습니다. 설령 비가 왔다 해도 이 축사를 찢어버린 주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소리, 제가 알던 꿀꿀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수의 경고음이었습니다. 등줄기가 얼었습니다. 도망쳐.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올라왔던 오솔길 앞, 불과 2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서 한 짐승이 서 있었습니다. 송아지만 한 덩치, 뻣뻣하게 곤두선 털, 붉은 기운이 감도는 눈, 그리고 시커먼 주둥이 옆으로 튀어나온 2개의 커다란 흰 엄니, 거대한 수컷 멧돼지였습니다. 그 녀석은 콧김을 거칠게 내쉬며 제 냄새를 맡고 다시 낮게 그르렁거렸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 섰습니다.
다리가 떨려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눈앞에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등 뒤 울창한 덤불 사이에서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셋, 다섯, 열. 이내에 수십 개의 시뻘건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낮고 깊은 울음이 사방에서 번져왔고 저는 버려진 축사 한가운데가 아니라 짐승들의 소굴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녀석들이 원을 그리며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작은 칼은 앞을 막아선 거대한 짐승들 앞에서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놈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축축한 입김을 흩날렸습니다. 냄새를 맡으며 저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을 뒤로 옮겼습니다. 등을 보이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걸음 물러서자 멧돼지 떼도 동시에 압박하듯 다가왔습니다. 둘러싼 무리의 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적어도 100마리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들은 내가 키우던 집돼지가 아니었습니다. 털은 가시처럼 뻣뻣했고 몸통은 바위처럼 견고했으며 주둥이는 길게 찢어진 듯 야생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큰 수컷들은 칼날만큼 날카로운 엄니가 밖으로 돌출돼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발굽으로 흙을 파며 침입자인 저를 짓누르듯 노려보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알던 천마산인가? 아니면 원시 숲속에 갇힌 것인가? 어떻게 이런 짐승이 이렇게 많을 수 있지? 삼촌은 맹수가 있다고만 했지. 이런 군단이 산을 지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에 뒤섞인 진득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야생의 냄새, 분뇨 냄새, 젖은 진흙 냄새, 커다란 무리가 오래도록 이곳을 보금자리 삼아 살아왔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무리를 이끄는 듯한 큰 놈이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치명적 신호였습니다. 제게 남은 선택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도시에서 지옥을 견디며 아버지를 잃고 사랑을 잃고 이제는 집까지 잃게 된 저는 마지막 인사만 하려 왔을 뿐인데 여기서 끝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멧돼지의 먹잇감이 되어 죽는 건가? 저는 칼을 꽉 쥐었습니다. 최소한 맞서 싸우다 쓰러지리라. 크르르. 가장 큰 수컷이 깊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돼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곰의 포효처럼 거칠고 무서운 울음이었습니다. 녀석은 몸을 낮추고 저를 향해 돌진하려 자세를 잡았습니다. 저는 겨우 한 줄기 남은 용기를 끌어올려 외쳤습니다. 와라, 덤벼봐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은 절규였습니다. 멧돼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먹잇감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생소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숲 가장 깊은 곳 축사가 있던 자리에서 더 강하고 더 낮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워 땅이 떨릴 만큼 웅장한 소리였습니다. 포위했던 모든 멧돼지들이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왕을 맞이하듯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쓰러뜨릴 기세였던 거대한 수컷마저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괴물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덤불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돼지라 부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덩치는 송아지를 훌쩍 넘었고 몸통은 제빛 진흙과 먼지에 덮여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등에 난 갈기는 왕관처럼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얼굴에 있었습니다. 길게 찢어진 듯한 주둥이. 그리고 다른 수컷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대한 엄니 칼날처럼 휘어진 두 개의 엄니는 서로 부딪힐 때마다 석석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두 눈은 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이 산의 절대적 지배자가 보내는 경고 같았습니다. 괴물은 거대한 발걸음으로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숲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건 괴물의 숨소리와 엄니가 맞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방금 저를 공격하려던 놈은 하급일 뿐이고 지금 제 앞에 선 존재가 진짜 대장이라는 것을 그 괴물은 5미터 앞에서 멈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를 들고 저를 분석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적대감보다는 묘한 호기심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저를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것처럼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 괴물이 머리를 한 번만 흔들어도 제 몸은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저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마지막 체념이 흘렀습니다. 원한다면 가져가라. 나도 이제 다 지쳤다. 저는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10초, 들리는 건 괴물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우두머리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격하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확인하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이글거리는 두 눈, 거대한 머리,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진 곡선 무늬 하나. 그 문양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꼈던 그 단 하나의 암돼지에게 있었던 문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녀석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대한 귀는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오른쪽 귀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파인 자국이 보였습니다. 5년 전 제가 직접 가위로 살짝 표시했던 그 흠집이었습니다. 숨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바짝 타올랐고 혀는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왕. 그러나 그 거대한 짐승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순간 녀석의 몸이 크게 떨렸고 붉게 빛나던 눈 속에서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나움이 서려있던 눈빛이 당황과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꿀.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위협도 분노도 아닌 누군가를 알아보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금 더 크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왕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믿기 힘든 사실을 마주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너니? 거대한 멧돼지는 머리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코를 크게 벌리며 제 냄새를 맡았습니다. 5년 동안 도시에서 흘린 땀과 먼지 냄새가 뒤섞인 몸 냄새. 하지만 그 안에 아주 희미하게라도 예전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일 사료를 날라주던 주인의 냄새를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녀석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뒤에 서 있던 무리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대한 왕이 어째서 침입자를 공격하지 않느냐며 혼란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돼지마저 떨릴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무리 전체가 즉시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녀석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손만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녀석의 숨냄새, 흙과 진흙이 뒤섞인 짙은 야생의 냄새가 제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오른쪽 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작은 흠집, 틀림없었습니다. 5년 전 가장 총명하고 강했던 암돼지. 5년 후 그녀는 이 산을 지배하는 진짜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암컷임에도 두렵도록 거대한 엄니가 자라난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집돼지의 온순한 혈통이 아닌 토종 흑돼지에 흐르고 있던 야생의 피가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오래도록 자연 속에서 살아남은 멧돼지만 저렇게 흉포한 엄니가 돋아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네가 죽은 줄만 알았어. 산사태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삼촌의 거짓말. 그것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삼촌은 이 괴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이미 보았던 겁니다. 그에게는 제가 산에 오면 잡아먹힐 거라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라며 저를 말린 것이었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려 한 절박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한때 이 귀를 긁어주고 등을 토닥이던 그 손을. 제왕은 잠시 머뭇하다가 제 손을 천천히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행동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엄니를 가진 그 거대한 머리를 낮추더니 진흙 묻은 코를 제 손바닥에 가만히 비ris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온몸에 번개가 내리꽂히는 듯 했습니다.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제가 키우던 바로 그 아이, 제왕이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에 휩싸여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5년간의 고통, 아버지의 죽음, 아름이를 잃은 상실, 부서진 꿈,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재회가 뒤섞여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너희들 모두. 저는 고개를 들어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마리의 멧돼지들, 아니, 그들은 멧돼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겨두고 갔던 30마리 암개찌의 후손들, 새끼, 손자, 증손자들. 무리는 제가 버렸던 생명들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떠났지만 녀석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진실이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5년 전 쏟아부었던 사료는 마지막 끼니가 아니라 새로운 왕국을 키운 씨앗이었습니다. 녀석들은 그 먹이를 버티고 새끼를 낳고 다시 새끼를 낳고 본능을 깨워 철조망을 부숴 야생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적 없는 산에서 번성했고 30마리는 수백 마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너졌지만 제 돼지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빛보다도 더 밝게 타오르며 저는 제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찐 암개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수백 마리 무리의 주인이자 최초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산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여왕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여 흐르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믿었던 지난 날들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아무 기대도 없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지만 산은 저를 비워 보내지 않았습니다. 산은 제 손으로 버렸던 작고 희미한 꿈을 상상도 못할 만한 거대한 모습으로 키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5년 전에 남겨두고 간 30마리의 암삭지. 5년 뒤 산은 그 대신 하나의 거대한 군단과 엄청난 재산을 제게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집을 지키고 빚을 갚을 길이 생겼다. 저는 제왕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제 눈빛은 패배자의 눈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의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왕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더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리를 거느린 주인이었고 천마산의 주인이었습니다. 돌아왔고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으리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싼 괴물 같은 돼지 무리는 이제 제 자산이었습니다. 제왕의 곁에 서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집, 은행 빚,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왕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 잠시 갔다가 올게. 곧 다시 오마. 이 산을 지켜줘. 절대 아래로 내려오지 마. 제왕은 낮게 꿀꿀 울며 대답하듯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무리는 제왕의 명령처럼 양쪽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덮치려던 저 수컷조차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에는 이제 적의 기색이 아닌 경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여왕이 머리를 숙이는 존재가 제게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려움에 쫓기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인의 걸음으로
수백 개의 눈빛이 제 등을 향해 따라오는 것을 느끼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더 이상 음침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렸고 새들도 지적이었습니다.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군대가 있다. 빚을 갚고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숨이 차도록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이제 집 안 뺏겨요. 그러나 마당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 20명 가까이가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고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맨 앞에는 고지식하기로 유명한 이장님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듬직한 청년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붕 아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울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몰라. 한 아주머니가 외쳤습니다. 내놈 아들이 키우던 귀신 같은 돼지떼가 어젯밤 우리 밭을 다 갈아엎었어. 또 다른 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구마 밭이 싹 사라졌다. 옥수수 밭은 무슨 탱크가 지나간 줄 알았어. 다 망했다. 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그놈 어디 있어. 당장 나와서 물어내게 해. 저는 집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슴에서 타오르던 희망이 차가운 물에 꺼지는 듯 사라졌습니다. 저기 온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몰렸습니다.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이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준이, 잘 왔다. 이장님,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냐고. 이장님은 식소리를 냈습니다. 자네 산에 올라가 봤나? 자네가 남겨둔 놈들, 그 재산 말이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예, 방금 거기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다 알겠구먼. 이장님은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지난 5년간 마을 사람들은 자네 돼지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네. 우린 그냥 멧돼지려니 하고 울타리를 치고 밤새 보초를 섰지. 그런데 어젯밤엔 놈들이 미친 듯 몰려 내려왔어. 수백 마리가. 그건 돼지가 아니여 괴물이여. 마을 밭을 전부 쑥대밭으로 만들었네. 이장님은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자네가 잘못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 그 짐승들 전부 자네가 키운 그 돼지 새끼들이여. 5년 전 30마리 끌고 올라갔고 지금은 새끼를 쳐서 무리가 된 거 맞지? 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네. 이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을을 대표해 말하겠네. 자네 사정은 상관없어. 아버지를 잃었든 말든 그건 자네 몫일 뿐이야. 자네 돼지가 저지른 피해는 자네가 책임져야 한다. 전부 보상하게. 얼마입니까?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이장님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농작물값, 울타리, 일손값까지 3천만 원은 넘을 걸세. 3천만 원. 제 주머니에는 3만 원도 없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구해올지는 우리도 몰라. 이장님이 잘라 말했습니다. 이장님은 못 박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3일이다. 딱 3일 안에 처리하게. 첫째, 피해 보상금 3천만 원을 모두 갚든지. 둘째, 산에 있는 그 괴물 돼지 무리를 전부 잡아 가두든지. 만약 3일 뒤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뒤에 서 있던 몽둥이든 청년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직접 손을 쓸 걸세. 덫을 놓고 총을 들고 다 쓸어버릴 거야. 그 돼지들 몽땅 없애버리고 고기로 팔아 피해를 메울 걸세. 알겠나? 저는 몸 한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죽이려 하는 건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희망, 제 전부, 제 군대였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재앙이 덮쳐온 것이었습니다. 산이 준 선물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 되어 제 앞에 놓인 느낌이었습니다. 이장님, 제발 그 아이들을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제 돼지들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딱 3일만.
3일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장님은 차갑게 저를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3일. 하루도 더는 안 된다. 그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혹은 또 내려오면 우릴 탓하지 마라. 그는 손을 내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올 테니 준비하게. 사람들은 씩씩거리며 흩어졌고 마당에는 오직 저와 울고 있는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천마산이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3일, 단 3일. 수백 마리의 야생 괴물들을 어떻게 통제한단 말인가. 마을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으려면, 그 무서운 총구에서 지켜내려면 숨이 막힐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과 이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빚 3천만 원, 돼지무리의 학살 위기, 집이 경매로 넘어갈 운명, 사방이 벽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뭐라도 말 좀 해봐. 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흔드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했던 눈빛이 서서히 가라앉고 5년 동안 지옥을 버티며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눈빛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밥 좀 해주세요. 아주 큰 소트로요. 밥은 왜? 배고프니까요. 배가 차야 머리도 돌아가죠. 저는 뒷마당으로 가 물통을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찬물을 머리 위에 끼얹자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녀석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몰아넣는 건 불가능하다. 녀석들은 산을 찢는 괴물이다. 가둬봤자 철망을 찢고 나올 것이다. 잡아 죽이는 것도 안 된다. 그건 내 재산이고 내 마지막 희망이다. 녀석들이 스스로 산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그러다 문득 제왕이 제 손바닥에 코를 비비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녀석은 저를 기억했다. 그러면 다른 녀석들도 이어 그날 축사에서 여물통 옆에 모여들던 모습과 5년 전 제가 쏟아부은 사료가 기억 속에서 반짝 떠올랐습니다. 녀석들은 나무뿌리만 먹고 산 것이 아니었다. 사료와 옥수수, 고구마 맛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억 양은 냄비. 제가 국자로 철그럭거리면 어디에 있어도 달려오던 그 습관. 맞다. 녀석들은 완전히 야생이 된 듯하지만 기초는 여전히 집돼지의 피였다. 조상인 제왕이 제게 배웠던 습관이 무리를 통해 대대로 전해졌을 것이다. 미친 생각이었지만 제게는 그 미친 생각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저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혹시 집에 돈 조금이라도 있어요? 어머니는 손을 떨며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건 이거 하나뿐이다. 안 돼요. 저는 반지를 다시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건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안방으로 뛰어가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다. 도시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모아두었던 비상금. 얼마 되지 않는 몇십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움켜쥐고 마을 입구 작은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옥수수 사료 가장 싼 걸로 2포대 주세요. 민준아, 너 지금 돈이 어딨어? 빚도 많다던데 외상으로 주세요. 3일 안에 이자까지 붙여서 갚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볼게. 3일이다. 저는 2포대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에서 가장 큰 솥, 예전에 어머니가 돼지먹이 끓이던 그 솥을 꺼냈습니다. 양은 국자도 함께 챙겼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곧장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축사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밭에서 멀리 떨어진 계곡 근처 작은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불을 피우고 솥을 올린 뒤 계곡물을 붓고 옥수수 사료 1포대를 쏟아 넣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달콤한 냄새가 연기를 타고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국자를 양은 솥에 내리쳤습니다. 쨍, 쨍, 쨍.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동안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소리. 저는 미친 사람처럼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밥 먹자. 얘들아. 제왕아. 밥 먹으러 와.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 저놈 정말 정신 나갔네.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옥수수죽 한 솥을 다 비우고 또다시 새 솥에 불을 올렸습니다. 구수한 향이 산비탈을 휘감아 흘렀고 저는 그날 밤 집에 내려가지도 않은 채 불가에 웅크려 잠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녀석들이 배고파 마을로 내려갈까봐 한시도 눈을 붙이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쨍쨍쨍 팔은 빠질 듯 아팠고 목은 마치 종이를 문지른 듯 쉬어버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덤불 속에서 움직임이 스쳤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녀석들은 100m쯤 떨어진 곳에서 냄새를 맡으며 눈만 번뜩이고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와라 먹어라. 뜨겁고 맛있다. 제가 외쳐도 놈들은 조심스레 머리만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숲속 공기가 옥수수 냄새로 가득 차자 오후가 되어서야 변화가 왔습니다. 탈진 직전이던 때 작은 꿀꿀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용기를 내어 덤불을 밀치고 나왔습니다. 냄새를 맡더니 아장거리며 죽통 앞으로 다가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또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새끼 돼지들이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숲속 깊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른 돼지들, 그리고 제왕이 나타나야 비로소 완성되는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숲 전체가 흔들릴 만큼 깊은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왕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나와 저를 보고 또 사료 냄새를 맡았습니다. 기억해낸 것이다. 그 맛을, 그 소리를, 그 시간들을. 제왕이 낮게 신호를 보내자 숲속이 검은 물결처럼 움직였습니다. 무리 전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 이상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야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밀치며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집돼지 떼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10m쯤 떨어진 곳에 서서 식은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이다. 녀석들은 마을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녀석들을, 그리고 마을을 지킨 것이다. 하지만 이건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평생 사료를 끓여 바칠 수는 없었고 이 무리를 돈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겨우 2포대였던 옥수수는 단 하루 만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와 삼촌네로 뛰었습니다. 삼촌, 제가 했던 것처럼 계속 죽 끓이고 냄비 두드려 주세요. 제왕이랑 무리 여기 붙잡아 두셔야 해요. 전 도시 가서 돈 구해올게요. 제왕이 코를 제 손에 비비는 걸 본 삼촌은 이제 저를 마치 무당이나 선임 보듯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라. 내가 하루 종일 두드릴게. 저는 모아둔 돈을 긁어 모아 겨우 버스표 한 장을 샀습니다. 집에 들러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누가 뭐라 해도 전 돈 마련하러 간다고만 하세요.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예요. 저는 버스에 올라 도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간 곳은 인력시장도 건설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 가장 비싼 음식점을 향했습니다. 2년 동안 설거지를 하며 일했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저는 그 식당의 주인 최 사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점잖은 목소리, 검은 양복, 미식가 특유의 콧대, 그리고 늘 말하던 투정. 요즘 돼지고기는 다 똑같아. 공장 사료 맛만 나지. 옛날 흙냄새 나는 시골 돼지고기 어디 없나. 그런 고기 있으면 금값이라도 주고 사겠다. 그 말이 제 귀에 선명했습니다. 식당 문 앞에 도착하자 경비원 둘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차림이었으니까요. 아저씨, 여기가 어디라고 와. 구걸은 다른 데 가서 하쇼.
저는 눈을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국월 아니고 최 사장님 뵈러 왔습니다. 설거지하던 민준이라고 전해주세요. 사장님 인생 바꿀 물건이 있다고. 경비원은 비웃으며 손살에 쳤습니다. 헛소리하네. 사장이 너 같은 걸 왜 만나? 그때 안쪽에서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민준이? 어떻게 지냈어? 또 일자리 구하러 온 건가? 와인잔을 든 최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앞에 서서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일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장님과 거래하러 왔습니다. 그와 경비원들은 제 말을 장난처럼 들었지만 사장은 곧 미세하게 눈을 좁혔습니다. 거래? 너랑 나랑 네가 가진 게 뭐라고 그래? 저는 한치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평생 찾던 고기입니다. 산에서 5년 동안 자연 방목으로 자란 흑돼지. 향, 맛, 식감. 사장님도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산산뿌리 씹으며 큰 녀석들입니다. 이 나라 어떤 돼지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일 겁니다. 웃던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허세를 싫어하는 미식가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걸 눈빛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 야생돼지는 잡내나 나지. 제 건 아닙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집돼지인데 야생에서 자라 육질은 부드럽고 향은 짙습니다. 두 세계가 합쳐진 고기죠. 그리고 제 굳은 살 박인 손을 사장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말뿐이면 저도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하죠. 제가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사장님과 주방장이 직접 맛보세요. 만약 맛없다 하시면 전 여기서 1년 동안 무급으로 설거지하겠습니다. 사장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과 기대, 긴장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제가 허풍을 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는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아.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내기군, 민준이. 3일 줄게. 최고로 괜찮은 놈 한 마리만 데려와. 내 말대로라면 내가 사겠다. 전부 다. 얼마를 부르든 사줄 생각도 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부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자 최 사장은 놀란 얼굴로 제 말을 받아쳤습니다. 뭐라고? 좋은 것만 골라서 비싸게 팔 겁니다. 이건 흔한 물건이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예전처럼 어리석게 굴지 않았습니다. 제 꿈을 헐값에 던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최 사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특하네. 설거지하던 애가 장사꾼이 다 됐구만. 좋아. 3일 안에 가져와. 절대 실망시키지 마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식당을 나오는 순간 새로운 난관이 떠올랐습니다. 맨손으로 덩치 큰 짐승을 어떻게 잡아 올린단 말인가. 부르는 건 성공했지만 붙잡으려다 제왕이 화라도 내면 저는 그대로 갈갈이 찢길 게 뻔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미 3일 중 이틀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괴물 한 마리를 확보해 도시로 가져오고 최 사장님을 설득하고 돈을 받아 마을 피해 보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저는 공터로 달려갔습니다. 삼촌은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며 냄비를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무리는 배가 부른 듯 느긋하게 흙을 파고 물가에서 진흙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냄비 소리 밥이라는 걸 완전히 기억한 상태였고 그 덕분에 마을밭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를 잡지? 폭력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덫에 걸렸다가 새끼가 다치거나 제왕이 난동을 부리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며 무리를 관찰했습니다. 비록 죽을 먹으러 순하게 모여들었지만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왕이 정점에 서 있고 그 아래에는 힘이 넘치는 수컷 몇 마리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바로 예전에 저를 들이받으려 했던 사나운 놈은 다른 돼지들을 밀어내며 밥을 독차지하곤 했습니다. 그때 머리를 스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오게 하자. 저는 집으로 뛰어가 오래된 판자와 밧줄을 챙긴 뒤 다시 공터로 왔습니다. 밥 주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덤불 뒤에 작은 공간을 골라 함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리는 단순했지만 튼튼해야 했습니다. 나무 기둥으로 틀을 만들고 문은 두꺼운 판자로 눌러 떨어지게 했습니다. 큰 돌로 무게를 더해 누가 봐도 빠져나올 수 없게 고정했습니다. 그 후 저는 마지막 남은 옥수수와 조금의 소금을 집에서 들고 와 특별한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알려주셨던 말, 돼지는 짠맛을 좋아한다를 떠올리며 옥수수를 먼저 볶아 향을 진하게 만들고 끓는 물에 삶은 뒤 소금을 톡톡 뿌렸습니다. 냄새가 훨씬 강하고 달콤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 죽을 함정 가장 깊은 곳에 놓고 문은 열어둔 채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오늘은 밥 조금만 주세요. 배고프게 해야 해요. 해질 무렵 무리는 충분히 먹지 못한 탓인지 투덜거리며 꿀꿀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나무 위에 올라가 함정을 지켜봤습니다.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냄새만 퍼지면 누군가는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정 언저리 숲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것만 하고 힘센 수컷이었습니다. 무리와 나누기 싫어 늘 혼자 먼저 먹으려는 놈이었죠. 녀석은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탐욕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머리부터 들이밀고 이어 몸통까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쿵 큰 판자문이 떨어져 함정을 닫았습니다. 숲이 울릴 만큼 거센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멀리서 무리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왕의 크고 낮은 경고음이 숲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녀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저는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두려움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함정 앞에 서서 냄비를 미친 사람처럼 두드렸습니다. 제왕아, 멈춰. 밥 먹자. 해치지 않아. 잠깐만이야. 쨍쨍쨍. 제왕이 앞에서 저를 노려보며 멈춰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외쳤습니다. 내일은 2배로 줄게. 약속이야. 그 순간 덤불 속에 숨어있던 삼촌이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무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함정 안에 사나운 놈은 미친 듯이 들이받았지만 제가 만든 구조물은 견뎠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해낸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마을 유일한 트럭을 빌리기 위해 저는 사정사정해야 했습니다. 사냥감이 아니라 견본이다. 돈 벌어 오겠다. 고 설명한 끝에 세뱃값을 약속하고서야 차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괴물을 우리째로 싣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저는 마침내 도시로 향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저는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사장과 주방장이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거대한 돼지가 든 우리를 끌어내리는 순간 최 사장과 주방장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진짜 잡아왔네. 최 사장이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견본입니다. 이제 확인해 보시죠. 우리째로 주방으로 옮겨진 짐승은 곧 해체대 위에 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칼질을 해온 주방장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칼을 대는 순간 낮게 탄성을 뱉었습니다. 가죽은 두껍지만 기름층이 얇고 투명하네. 살은 붉고 탄탄한데 돼지고기라기보다 소고기 같아. 그는 말없이 가장 단순한 조리법을 택했습니다. 향신료도 거의 쓰지 않고 살코기를 통째로 삶아 소금과 후추만 곁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고기의 진짜 맛을 보기 위해서였죠. 접시가 나왔을 때 퍼져나온 냄새는 익숙한 돼지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산나물, 뿌리, 축축한 숲의 향기가 뒤섞인 마치 산속 약초탕 같은 향기였습니다. 최 사장은 조심스럽게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씹다가 번개처럼 눈을 뜨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2점, 3점을 연달아 집어 먹었습니다. 곁에서 맛을 본 주방장도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신이 내린 고기입니다.
최 사장이 테이블을 콱 내리쳤습니다. 민준이, 내 말이 맞았구나. 이건 예술이야. 얼마면 돼? 이런 게 몇 마리나 있지. 내가 전부 사겠다.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팔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앞으로 오랫동안 사장님 가게에만 공급하겠습니다. 그래, 독점이구만. 최 사장은 금광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해? 사업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지. 계약금부터 줘야겠다. 그는 곧바로 수표책을 꺼내더니 숫자를 적었습니다. 5억이면 되겠지. 이 돈으로 산을 정비하고 사업을 키워봐. 대신 매주 2마리씩은 꾸준히 가져오게. 수표를 받아 쥐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5억 원. 5년 전 몇 천만 원의 수술비 때문에 모든 걸 내던졌던 제가 이제는 하룻밤 만에 그보다 훨씬 큰 돈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곧장 트럭에 올라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마을까지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침내 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3일 약속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사냥총과 칼을 든 청년들. 그 앞에는 눈에 힘을 준 이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왔나? 돈은 어딨냐? 이장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돈도 없고 돼지도 못 막았으면 오늘 밤 우리가 끝낸다. 어머니는 처마 아래서 울며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트럭에서 내려 말없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앞에서 두 손으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장님. 마을 피해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셨죠. 여기 6천만 원입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두섰습니다. 이장님은 손을 떨며 돈을 받았습니다. 자네 이게. 그중 3천만 원은 피해 보상입니다. 저는 일부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지난 5년 동안 제 돼지들을 견디고 지켜주신 마을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돼지들이 절대로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마당을 빙 둘러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이 돼지 무리를 기반으로 천마산 친환경 축산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마을 청년들을 고용하겠습니다. 함께 일하실 분들께는 도시 막노동보다 훨씬 나은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을 우리 모두의 밥줄로 다시 세워봅시다. 이 산에서 다 같이 잘 삽시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은행 창구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수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씨 명의로 된 대출, 원금과 이자 전부 상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군청이었습니다. 천마산 임대 계약을 연장하고 싶습니다. 몇 년으로요? 5년이 아니라 20년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20년짜리 계약서를 받아들고 군청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았고 집도 지켜냈고 어제까지 저주 같았던 일이 오늘은 기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천마산 위로 펼쳐진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천마산 친환경 축산협동조합의 탄생 소식은 가난한 군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또 미친 짓 한다고 수군거렸지만 제가 첫 월급날에 청년들에게 도시 인부들 월급의 3배를 쥐어주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최 사장의 투자금과 추가 대출을 보태 모두가 말리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산의 허리를 따라 수십 개의 콘크리트 기둥을 박고 거대한 철망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산 전체를 하나의 안전한 왕국으로 바꾼 것입니다. 무리에게는 굶주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급식장을 만들고 이제 사료 책임자가 된 삼촌이 트랙터를 몰고 다니며 옥수수와 고구마를 나르고 하루에도 여러 번 양은 냄비를 두드렸습니다. 쨍, 쨍. 그 소리는 천마산의 새로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팔 돼지는 엄격히 골랐습니다. 다 자란 수컷만 잡을 수 있는 연속 함정, 우리를 설치하고
암컷과 새끼들은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무리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힘있게 늘어갔습니다. 천마산 야생 흑돼지라는 이름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졌고 최 사장은 그 고기를 팔아 고급 레스토랑을 3곳이나 더 열었습니다. 저는 모든 빚을 갚았고 부모님 집을 마을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집으로 새로 지었습니다. 평생 눈물로 사셨던 어머니가 드디어 밝게 웃으셨습니다. 어느새 저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에도 실렸고 사람들은 저를 돼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최 사장이 새 메뉴 출시 기념 파티를 연다고 하여 도시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가 아니라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쪽에 아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왔고 품위 있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점잖은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저는 그가 예전에 산 임대 계약을 도와준 군청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이겠지. 가슴이 살짝 저렸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만나자 아름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고개를 조금 숙여 인사했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축복과 인사가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거 제가 직접 끊어내야만 했던 사랑. 이제는 그 상처마저 고요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행복을 찾았고 저는 저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제 길은 결국 저 산으로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혼자 산으로 올랐습니다. 작은 통 하나를 들고 예전 축사가 있던 자리, 제가 마지막 향을 피웠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해질녘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풀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커다란 제빛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왕이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왕다운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북적이는 급식장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고 늘 조용한 곳에서 혼자 다니곤 했습니다. 녀석은 묵묵히 저를 바라보았고 저도 미소 지으며 녀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과 가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함께 싸운 동료이자 친구 같았습니다. 저는 평평한 바위 위에 통을 기울여 정성껏 삶은 옥수수알을 쏟았습니다. 너를 위한 특별식이다, 나의 여왕님. 제왕이 낮게 꿀꿀 울며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 천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굳이 먹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각사각 옥수수를 씹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부모님께 진 빚, 사랑에게 진 빚, 마을 사람들에게 진 빚,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진 빚까지. 산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저는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제왕아. 5년 전 나는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약속을 어겼지. 그런데 5년 뒤 너희는 숲을 지키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죽은 줄 알았던 나를 다시 살려준 건 결국 너희였어. 정말 고맙다.